예, 그 종합토론을 맡은 호서대학교의 김유학 교수입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제23회 예술신연구소의 예술학술 세미나가 오늘 성대한 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순신의 그 애민 정신에 대한 현대적 조명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순신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전쟁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주제를 많이 다뤄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이 전란적이지만 보여줬던 백성에 대한 사랑, 그 애민 정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학술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내부의 그 발표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많은 걸 갖다가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이 7년 전쟁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고 또 그에 관련되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속에서 특히 백성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목적 자체가 도국 안민이라고 하는 어떤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고 그건 거의 핵심뿐만 아니고 유교적인 이와 같은 그 출교 바탕에도 상당히 창시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지정된 토론자분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토론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또 발표자들이 발표를 대담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오늘 발표가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습니다. 예전의 시간보다. 그래서 약간 그 시간의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 토론을 하도록 하시고 또 블로그에서 충분하게 그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 나중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이제 그 발표 우리 그 임원배 부장님께서 이순신의 애민의 사상적 기관과 의미라고 하는 주제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애민 사상이 가지고 있는 초원적인 이런 기반과 함께 그것이 이순신 장군한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군사관학교의 현재 철학 교수로 계신 김지화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군사관학교에서 중국의 후예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재화라고 합니다. 오늘 임원빈 선생님께서는 충무공 이순신의 지극한 애민, 즉 백성 사랑의 사상적 기반과 그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과 유학의 경전적 근거들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그러한 이순신 애민 정신의 원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평소 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로서도 오늘 선생님의 강연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순신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유학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 중 말씀하셨던 논의의 흐름에 맞춰서 제가 오늘 들으면서 궁금하고 또 흥미로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맹자 왕도론에서의 애민의 단계 구분과 중공 이순신의 애민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맹자 왕도론의 애민을 시작과 완성의 단계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맹자가 말한 애민의 시작은 백성들에게 평소 양생,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그 부양, 그리고 상사, 주군이들의 장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 없는 그런
경제적, 물질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애민의 완성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가족, 친지,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륜과 도덕이 충만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순신의 애민에 관해서는 임진왜란 당시 그가 보여준 다양한 양생과 상사의 사례들은 물론 그에 더하여 위험하고 치열한 전투 와중에서도 언제나 백성들의 생명을 최우선시하여서 끝까지 지켜주고자 했던 보민의 정신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애민의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애민의 완성으로 가기 위한 이순신의 자기 수양의 과정이자 목민관, 수군 지휘관으로서의 엄중한 책무였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반적인 말씀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이 되면서도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맹자 왕도론에서의 애민의 단계가 평시에서의 애민의 시작과 완성으로서의 부분이었다면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순신의 애민은 모두 전시에 있었던 사례들이고 특히 보민과 관련된 경우는 포연이 자욱한 전장의 생사관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살리고자 했던 그런 특별한 애민의 사례들이었고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에게 서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순신의 애민을 맹시의 평시 왕도론에서의 시작 단계로 보기보다는 전시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드러난 애민의 완성적, 이상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의 애민 정신의 원동력으로서 지목하신 유학의 동심원적 사랑 역량 강화법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유학의 창시자였던 공자가 말한 효와 제가 사랑의 근본이다라는 가르침이 유학의 나라였던 조선의 선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충무공 이순신의 애민 활동의 원동력이자 소위 인자무적 리더십의 근원이라고 지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순신의 지극했던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인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조카에 대한 사랑에서 축적된 사랑의 힘이 대학 8조목 중에서는 이제 제가의 단계까지 수신 다음에 제가에 해당하는 것이 곧바로 그 다음 단계인 더욱 확대되어서 부하 사랑, 백성 사랑으로서 치국으로 해당되는 부분 힘차게 뻗어나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비약이 일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나의 혈연과 관련된 나의 가족 혈연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비약이 일어나서 치국과 관련된 경계로서 넘어가는 그런 수양의 과정으로서 앞서 강연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학의 사랑 역량 강화법은 비유하자면은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는 어떤 물이 있다면은 내 앞에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웅덩이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물이 흘러 넘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까운 곳에 있는 웅덩이를 채우는 식으로 퍼져나가는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학의 윤리설은 어떤 혈연 중심의 시족 중심, 정근대적 농경사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은 서양 근대의 양대 윤리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무론과 독리주의가 공통적으로 어떤 윤리적 주체에 대한 무차별성을 공유함으로써 보편적인 윤리설이 될 수 있었다는 점과 다르다고 지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저 또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리 대우학교의 김주아 교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지금 정리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왕도론에 나오는 그 애민의 모습을 시작과 이제 완성 두 가지로 지금 가르쳐서 해주신 그 부분이 그걸 비춰보자면 이순신의 애민을 맹자의 평시 왕도론에서의 어떤 시작 단계로 보기보다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시 상황에서의 특별한 상황에서 드러난 애민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학에 나오는 그 주신대가 평시화라고 하는 그 발전법에 있어서요. 제가와 친구의 문제에 있어서 애니의 실현 과정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결정하는가, 가족에 대한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국가를 통치한 또는 다스리는 자에 있어서의 일에 대한 생각, 이게 이제 어떻게 확장돼 가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비춰볼 때 이런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 사회적인 그 윤리서를 비춰보자면 일종의 그 동양에서 사실 그 목자의 김대장 같은 경우는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차별과 아니면 이제 보편의 어떤 차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걸 박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엄청 어려운 질문입니다. 평생 동양사를 하면서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해요. 정도의 시작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전시 상황에서의 애니의 이상적 사례가 아닐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순실의 애빈의 완성은 아니지만 군의 지휘관으로서 목민관으로서 전시에 펼칠 수 있는 애빈의 이상적 사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문제거든요. 여기 되게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서양의 양대 윤리설인 의무론, 공리주의, 이거 수락하는 사람들만 주로 아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서양의 양대 윤리설인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윤리적 주체에 대한 무차별성을 공유함으로써 보편적 윤리설이 될 수 있다 라는 것과 다르다라는 얘기는 서양의 근대 윤리 이론이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평등하다라는 윤리적 주체의 무차별성을 전제로 출발하는 데 반해서 유학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양반과 상민, 임금과 백성 등의 차별성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보편적 윤리설이 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거를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과연 근대 이후 현대의 세계가 무차별적으로 평등한 사회인지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주인과 노예, 양반과 상민 등과 같은 고착된 제도적 신분차별은 이미 철폐되었지만 현재는 여전히 사용자와 노동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리더와 구성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등 수많은 차별적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차별적 사회 환경은 인류 사회의 숙명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와 전근대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근대에는 신분 차별이라고 하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기본적인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인데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철학자들이 사람은 평등하다, 또 신합해 평등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과거와 같은 고착적인 그런 차별은 없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을 보면 확연한 차이를 우리가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유학은 공건 왕조 사회라는 신분 차별 사회를 바탕으로 했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지만 궁극적으로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나를 넘고 가족을 넘고 국가를 넘어서 인류 전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무차별적 사랑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은 뭐 이제 사회 뭐 환경에서 이제 기인한 건데, 유학은 시작은 윤리적 주체의 차별을 전제로 시작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차별을 넘어 무차별적 윤리적 주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윤리선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유학의 경우는 타인을 사랑하되 혈연으로 맺어지고 낳고 길러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의 영향을 길러내서 가족, 나아가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 부하, 장병,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유학 고유의 사랑 역량 강화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봤더니 이런 방식을 가지고 동양에서 공자님이 BC 500년경에 활동하셨거든요. 따져보면 2500년 이상을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실천되어진 생활화된 그런,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유일한 윤리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질문자가 말씀하신 서양의 칸트의 의문론,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의 공리주의 이런 거는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제 현대 사회를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윤리론은 사실은 공리주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리주의라는 것은 한편으로 만물의 영장이 인간으로서는 좀 뭔가 좀 찜찜해요. 예를 들면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효도를 하는데, 유학에서는 이것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착한 본성의 자연적인 발로다, 이렇게 이제 효를 설명을 하는데, 공리주의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하느냐? 그것은 네가 나이 드신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를 해야 네가 나중에 늙었을 때 네 자식들도 너한테 효도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어느 게 이로와? 네가 지금 현재 네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는 게 이로와? 효도하는 게 이로와? 이렇게 이제 물음을 던져요. 이 공리주의라는 게 그렇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가 나한테 이롭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름대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또 한편 이 공리주의 밑에 깔려있는 인간관은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좋아하고 해로운 것을 싫어하는 존재다. 동양으로 따지면 성악설적인 인간관이 밑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효도를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선천적으로 인간에게는 타인의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측은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본래적으로 내재해 있다. 이걸 전제로 이제 유학은 이제 효도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유학은 2,500년 동안 우리 사회와 함께했고, 어떤 의미로 보면 실천되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모님, 이런 효를 토대로 한 유학의 방법론을 몸소 실천해서 성인 군자와 같은 영웅, 이른바 성웅의 지위에 오르셨으니 이것만으로도 유학의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순신 장모님을 존경하지만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무한한 이익을 넘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그 윤리학적 이론을 근거해서 저렇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을까? 단언컨대 이분의 기본적인 신념 체계는 유학이고,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이런 유학의 방법론에 의해서 이분이 그렇게 실천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게 단순한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야말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한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역사성 속에서의 어떤 그 실천 사례들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좀 기나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여기까지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윤리 이론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향력의 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대 이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유럽이 선진 과학 문명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구 중심의 윤리설이 보편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도 서구의 영향력이 계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세계 탑10 안에 들어있는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현재 이제는 누구를 흉내내고 따라가는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윤리 이론을 제시하고 세계를 선도해야 하는 그런 출발선상에 위치한 것이 아닌가 현재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전통 윤리의 현대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하여야 할 그런 시점이며 우리 김대화 교수님 같은 소장 학자들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시인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지금 철학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승신을 활용하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김재화 교수님께서 또 한번 추가적인 그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의견을 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자로서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 사실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는 요즘 제 수업을 듣는 그 사관 생도들은 2002년생들입니다. 그래서 MZ 세대 중에서도 Z 세대의 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점,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점이면 이제 공정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유학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이제 학원에서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김원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면서 저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거는 바야흐로 지금 2022년 K-컬처라고 하죠. 그래서 K-팝도 엄청나게 유행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세계적인 그런 가수를 배출하면서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그런 전 세계 글로벌 그 네트워킹 서비스도 되면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효문화 그리고 그 오빠 동생 하는 그런 문화가 더 좋은 쪽으로서 그 문화가 속도를 퍼져나가고 있고 그런 것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우리의 효문화, 제문화가 굉장한 그런 그 울림을 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학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말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현대적으로 잘 이렇게 재창조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계승하면서 관찰시킬 수 있는 우리의 문화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수산대학교 수신연구소장이신 재상영 소장님께서 인재라는 해결을 통해 본 이승훈 시인의 전문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인재 장소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해전 상황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어려운 그 해전 상황에서 이승훈 시인이 백성을 어떻게 귀하고 또 병사들을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 드러내서 밝혀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강식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강식 교수님은 이제는 그냥 의정사 연구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 수첩을 놓으신 인재란 전문가이신데 지금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광신입니다. 오늘 임진왜란 해전을 통해본 이수진의 예민정신 재장윤 선생의 글에 대해 가지고 토론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43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국가 최대의 위기를 구한 전쟁의 영웅입니다. 또 그 전쟁의 영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전쟁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농민관으로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그건 애민정신에 있다 이렇게 보고 이순신 장군이 전투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임진장초에서 그런 애민정신의 사례를 찾아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7년을 임진왜란 개전기, 그 다음에 광화해담기, 정유재란기 이렇게 나누는 시기구분법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많이 천착하지 않았던 애민이라는 활동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는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야의 연구가 이순신에 관련된 수만 종인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토론을 맡으면서 검색해 보니까 애민이라고 해서 이순신과 관련된 논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논문이 상당히 학계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논문 자체가 어떤 애민 사례를 찾아내서 이렇게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논쟁점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토론자 입장에서 논문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토론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구성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도 임진왜란 쪽을 연구합니다만은 보통 임진왜란 7년을 전체 뭉뚱그려서 보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전 시기, 임진왜란 개전기, 광화해담기, 정유재란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 주제가 예민정신입니다. 그래서 예민정신이라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의 예민정신이 임진왜란 개전기하고 광화해담기, 정유재란기 아마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부분일 거고 그건 이순신 장군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일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민 정신에 대한 관련된 사례들을 찾아내 가지고 예민과 관련된 앞에서 둔전도 이야기했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제나 아니면 내용 중심으로 분류를 해서 논문을 구성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민의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본질적인 문제고 나중에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지금도 저도 아리까리합니다. 예민정신이 뭐고 그 기본이 오늘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민정신이라고 했는데 그 예민정신의 기본은 오늘 그 임원민 선생님이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유학정신입니다. 그런데 유학정신이라는 건 너무 뭉뚱그려진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의병을 하는데 의병의 정신은 바로 하나, 오를 의자, 의입니다. 그게 의라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정당함이거든요. 그러면 정당함은 부정함에 대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그게 의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이 예민했다고 하면 이 예민,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 정신의 기저, 본질은 뭐지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게 사랑이라는 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인 안에서도 예민이라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을 찾아서 논문을 좀 전개해주면 이순신 장군의 예민 사상이 뭐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자들 모두가 자기 생각을 조금씩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예민 사례를 둔전이든 이런 사례들을 맞는데
그거 외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수군 이순신 장군의 그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적의 정보를 알려줬다. 또 아니면 그 명랑대 해전 이후에 해상어병을 백성들이 일으킨 가지고 이 이순장을 도와주는 사례, 또 아니면 고화도나 이 고금도에서 수군을 재건할 때 백성들이 군수물자 등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순신에 의한 애민정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어떤 애민정신을 보고 감화를 받은 백성들이 호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조금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또 이렇게 토론을 쓰고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민정신의 실천과 뭐 역량 이렇게 해버리면 이 문제를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술 부분 문제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순신의 애민장 정신에 대한 평가 부분이 이게 조정으로부터 받은 평가하고 이거는 명랑해전에 대한 평가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서술하면 되는데 이덕형의 평가는 이순신의 임진전쟁 전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론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학의 교수님은 이쪽 전문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차박한 지적을 주신 것 같아 보입니다. 첫 번째로 구성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주시면서 소설에 있어서 이순신의 능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면서 어떤 주제별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을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니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제대로 좀 규명했으면 하고 그거를 인이라는 의미에서 한번 해석해 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논문 서술 부분에서 이순신의 그 애니 정신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결론적인 형태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발표하신 우리 장학규 소장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에서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주신 김강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 교수님께서 이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논문의 구성 문제로서 이렇게 이제 주제나 내용별로 이렇게 전개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임진왜란 시기만 보고 이제 우리가 이순신 애민 정신을 밝혔는데 임진왜란 이전에도 이순신 장군이 애민을 실천한 사례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녹등도 전투 그때도 이제 정말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가 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서 끝까지 추격해서 백성들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정업행감 때도 또 백성을 잘 다스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그런 어떤 주제와 내용별로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는데 오늘 이 세미나를 기획할 때 저는 이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지금 한 파트로서 임진왜란 해전을 통해 본 이순신 애민정신인데 이걸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별로 했는데 제가 시기별로 보니까 임진왜란 초기하고 강화교섭기하고 정유재란 시기가 조선 서군의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시기별로 해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초기에는 우리 수군의 능력이
대단했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단순히 그냥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정보 제공해주는 그런 차원이었지, 정유재량계하고 다릅니다. 정유재량계는 우리 서군의 이 전력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시기별로 각각의 어떤 그 서군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시기별로 한번 나눠서 한번 그 논의를 전개해 봤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애민의 내용을 어떻게 보시냐. 그러니까 백성들의 도움을 받는, 보원을 받는 그런 것도 애민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 이순신 대민간의 특징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그냥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애민. 또 하나는 이제 백성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상부상조를 해야만 진정으로 백성을 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언급을 했냐면, 정유재란 시기에 보니까 이순신이 뭐라 했냐면, 우리 전력이 너무 약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다.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을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순신이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려면 우리가 우리 수군이 그 힘을 갖춰야 된다.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된다. 너희들 좀 도와줘야 너희들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백성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백성들 도움을 받는 것이 그것도 진정한 의미의 M입니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사실은 뭐 이건 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덕행이가 언급한, 사관이 언급한 이순신의 평가 문제는 결론 부분에서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그냥 뒤에 했고, 결론은 뭐 다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이 논문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아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순신의 해민의 실천과 영향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새롭게 장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논문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 세 번째 주제라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청대학교 김익 교수님의 남중 일기를 통해 본 이순신의 정신이라고 하는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순신의 그 총대를 가장 은밀하게 잘 정리된 문헌이라고 한다면 남중 일기일 겁니다. 따라서 남중 일기 속에 담겨있는 이순신의 가장 그 적나라한 본인의 어떤 생각이 체험된 속에서 이순신은 거기서 A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발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그 교수님 아까 거의 발표를 강연같이 아주 잘 요약하셔서 진솔하게 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해 주실 분은 그 평화중앙연구원의 명예교수로 계신 정영목 교수님이십니다. 정영목 교수님은 평화중앙연구원의 대학원장과 부원장을 하시고 정의를 하셨고, 우리나라 공부학계에 아주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를 갖다가 선정하시면서 자료를 풍부하게 보셨는데, 김익수 선생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토론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나와 소개받은 주민입니다. 김경수 교수님께서는 앞에 발표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애민 정신을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하게 고찰해 주셨습니다. 애민과 애병호 교수는 남중일기, 조선왕조실록, 문집 등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강독 시간에 남중일기를 읽어본 적이 있지만 일기에 너무 많은 인물과 사건 및 지명 등이 등장한
반면 내용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기를 강독하면서 가졌던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토론을 맡으면서 다시 이 일기를 면밀하게 읽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애민정신에 대해서는 김경수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더 보태거나 이의를 제기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다시 나중일기를 읽으면서 제가 주목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제가 주목해서 살펴본 사실은 범법을 저지른 자들을 자주 효시하거나 처벌했다는 점입니다. 가령 1592년 5월 3일 이 시기를 보면 여도순 성천이 지붕도 도망가는 것을 잡아다 목을 베어 군중에 높이 매달았다고 하며 1593년 2월 1일 일기에는 발포진무 최희가 2번이나 군법을 범했으므로 처형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날 김호곤과 김수남 등은 그날로 처형했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잦은 처형이 일어나게 된 것은 범법을 했기 때문이지만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잦은 처벌은 병사가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애민과 관련있다는 것을 난중인 교의 다음 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1597년 8월 25일에 당포 부자기가 우아먹이던 소를 훔쳐 끌고 가면서 헛소문을 터뜨리되 의적이 왔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헛소문을 터뜨린 2명을 잡아 곧 목베어 표시하게 되니 군중 민심이 크게 안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적이 왔다는 거짓 소문에 민심이 크게 동요될 것을 우려해서 군부기로 헛소문을 터뜨린 당포 부자기 2명을 잡아 곧바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민심이 동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애민정신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표시도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위해서 모두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애민정신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장수들은 음주에 관한 기록입니다. 일기를 살펴보면 장수들이 모이면 자주 음주를 했습니다. 이처럼 자주 술자리가 마련된 이유는 전쟁을 수행하는 수고로움을 유도하는 한편 전쟁을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년 술자리가 마련되고 개중에는 취해서 망명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993년 2월 14일의 일기에 아침 식후에 삼도 군사들을 모아 약속할 적에 영남수사는 병으로 오지 않았고 전라 좌우도 여러 장수들만 모여서 약속했는데 다만 모두가 술주전으로 망명된 말을 하였다. 기막힌 꿀을 어찌 다 말해라. 월암포 만원 정담수와 남도포 만원 강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큰 힘을 무지른 일로 약속한 마당에 이렇게까지 술 함부로 마시니 그들의 사람 되면 통문을 이길 수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자주 금주령이 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기후 변화로 곡물 생산이 저조한 때였습니다. 술을 빚기 위해서 많은 양의 쌀이 필요했기 때문에 효용이 들면 금주령을 내려 어떻게든 침략하는 전략에 기한을 넣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을 수행할 중에는 막대한 군량미가 필요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술 빚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장수들이 모이면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994년 2월 9일 이렇게 고성 수령이 왔는데 돼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당고 적선 드나드는 것을 묻고 또 민생들이 줄에서 서로 잡아먹는다고 하니 장차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었다. 와 3일 후인 11일을 이르기에 식후 사정에 올라간 즉 경상수사가 보러 왔다. 술이 여러 잔이 들어가자 미친 말이 많으니 무슨 일이었다. 조 방장도 역시 와서 함께 취했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분주해서 서로 잡아먹는 소문이 도는 상황에서 수사와 우조광장은 적군이 당한군을 들락거리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렴수에서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상황을 크게 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 혼자의 힘으로는 이러한 당시의 풍조를 일개에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93년 7월 15일에 홀로 뱃든 밑에 앉았노라니 마음이 몹시 산란하다. 달빛은 뱃전에 비치고 정신도 맑아서 잠을 이루지 못한 사이에 어느덧 닭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국가를 생각하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간절한 반면 현실적으로 외적과 대처하는 긴박한 상황과 무능한 데다 탐욕스럽기까지 한 장수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한 것은 이순신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아팠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공을 보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예컨대 1995년 9월 10일이면 몸이 몹시 불편했다, 공물을 보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장군인데 몸이 아파서 공물을 보지 못한 날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아팠던 것은 오랜 기간 전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로부터 2달 전인 1995년 7월 1일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정세가 아침 이슬같이 위태로운데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만한 기둥 같은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만한 주축들 같은 인물이 없음을 생각해보니 차직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산란하다. 종이토록 누웠다 앉았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몸이 아팠던 것은 마음을 둘 곳이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일기 곳곳에 남겨진 몸이 아프다는 기록은 이순신이 그만큼 애국과 애민 정신에 투철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력 교수님께서는 남편을 보내고 이순신의 정신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남편기 속에 보이는 이순 장군의 애인 또 병사를 나아가는 그 애정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하는 사실을 통해가지고 발표자의 발표 내용 속에서 몇 가지 이제 의견이보다는 주목돼야 될 사실들에 대한 의견을 지적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병사들의 자기를 부활시키는 이 차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애니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장수들의 음주, 또 음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신장군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이순신이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아서 사실 이렇게 아팠던 이런 기록이 나중에 많이 나오는데 건강을 잃어가는 것까지 찾았던 그 애국과 애인정신의 증거로 이걸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 그 의견을 답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부터 오셔가지고 다 멀리 오셨구나. 토론자들이 밝히셔서 오셨고 특별하게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시기보다는 본인이 남긴 일기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제가 거칠게 작성했던 원고를 보시면서 느낀 점을 아주 애둘러 질의를 주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좌장께서 잘 조목조목 얘기해 주셔서 첫 번째가 그 일기 속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많은 병사들에 대한 처벌을 애병 정신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목숨을 담보로 싸울 때에 자신의 목숨이 하나도 아까우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두 명의 잘못한 병사를 처벌해야 나머지 병사들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이렇게 처벌을 통한 그래서 군기를 잡았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처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외에 병사들과 소통했고 병사들에 대한 배려와 다정다감한 모습이었던 것도 수시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도 그 난중일기 속을 내용을 제가 잠깐 분류를 해봤을 때에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라는 전제를 드렸습니다만 술을 마셨다라는 기술이 굉장히 많죠. 조선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의 봉제사 접빈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비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관련되는 것이고 물론 전투 상황이었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해군 사령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에 그저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반주가 늘 이루어졌던 것인데 물론 주사를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는 글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많이 벌어졌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술 때문에 건강을 해쳤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제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다만 임진년 때 총상도 있었고 건강 상태가 그다지 안 좋았던 것은 많은 선행 연구결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일기 속에서도 온백원을 드셨다라는 기록이 수시로 나오는 거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다가 땀을 많이 흘려서 새벽에 깼다든지 이불을 흠씬 적셨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 봐서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술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홀로 이건 어쩔 수 없는 마지막 결재권자가 가지는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의 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는 명령 하나로 전투가 전개되고 생사가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란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온 걸로 봐서는 개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문에 나오는 것처럼 1595년 7월 1일자 길기에 나라 정세가 아침 이슬같이 위태로운데 정책을 결정할 만한 기둥 같은 인재,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음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갈이 마음으로 어떤 고민했던 부분들을 일기 속에 녹여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앞에서 나왔던 얘기 그의 생각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애민과 애병 그 다음에 애국 이런 정신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랑으로 잘 말씀드리자면 이순신 장군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읽어보면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어서 의사들은 내용을 보자면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몸이 약하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아픈가 보다. 보통 2박 3일 정도씩 보면 실컷 않고 부지런해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는 말이죠. 이순신 장군 혼자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다른 유사한 일기가요에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걸 봤어요.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의 모습이다 하고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대부분이 보면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부패된 음식을 갖다가 먹는 경우가 상당히 조선시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식중독 사고가 자주 많았고 그때 이제 일찍 대학을 하고 소방관을 하다가 치과받고 이제 나오는 이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한 이게 조선시대 일반적인 모습이지 이순신장군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상당히 많이 주목될 수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 이제 우리 지역문화유산
원장 이수경 박사님이 발표하신 무한항공 이순신의 그 애민 정신에 대해서 한국학진원 진흥연구위원으로 계시는 그 최현준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은주라고 합니다. 처음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아는 충무공 이순신이지만 그동안 저는 그 공적의 역사적 의미와 깊이에 대해서 사실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에게는 이제 많은 공부가 된 기회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의 기회를 주신 제 소장님을 비롯한 이순신 연구소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자이신 이수경 선생님께도 특히 충무공 문화재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자료 조사를 해주시고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대략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학술대의 주제가 이순신 애민정신의 현대적 저명에서 아마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순신 애민정신을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문화재로 보는 이순신 애민정신은 논제가 좀 모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논문을 읽으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문화재로 이순신 애민정신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는 관련 문화재에 이순신의 애민정신이 어떻게 녹아있고 그것을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논제를 보고 이제 토론을 수락을 했을 때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논문을 읽으면서도 사실 이 부분이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 2장 이순신 유적에 담긴 함의의 경우에 발표자께서 머릿말에 써주신 것처럼 이순신 관련 유적의 생성, 회철, 복원되는 과정을 살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료 조사를 많이 해주셨다고 오늘 와서 이게 이제 어떤 그 대단히 품이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정리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 대한 논의가 문외한인 저에게 가져다 준 정보는 대단히 많았지만 논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이 내용이 애민정신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짙게 남았습니다. 조선시대 이순신의 선양과 2절 그 일제강점기 이순신의 유적 복원이라는 소제목에서도 보여지듯이 이 부분은 이순신 사후에 후대인들이 그의 유적을 수호하며 어떤 방식으로 선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 의도한 이순신 유적에 담긴 함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단 여쭙고 싶고 또 이에 덧붙여서 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굳이 그 1871년 미해철된 47개 원사를 도표로 제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그 의도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서는 제가 그 마지막에 그 3장에 문화재로 보는 이순신 애민정신에서 그 이순신 관련 문화재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유적 문화재와 또 관련 비석 문화재를 나누어서 정리하신 의도가 있으신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는 제가 이제 그 4장을 읽으면서 있다고는 어렴풋이 유추가 되었는데 좀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서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는 이제 비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투식이 주인공이 죽은 이후에 지어지는 글로서 이미 그 공적 중심의 어떤 칭송하는 내용이 사실은 전제되는 글이기 때문에 사실 그 125페이지의 그 찬자들을 보면 대부분 그 이순신 장군 사후에 그 찬자들로서 이제 그들의 시각이 찬술된 내용에 그 애민정신의 관점에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례는 또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접근해보면 훨씬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었고, 그 어떤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기억하는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의 어떤 그 후대인의 기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이 좀 더 담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3장 2절에 그 이순신의 애민정신 후반에서 그 발표자께서는
기념비에서 이순신의 애민하는 내용을 살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시로 든 것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대부분의 비문이 이 추무공 전서에도 오늘 말씀하셨듯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접근해서 애민 정신을 읽어낼 때 그 의미가 무엇으로 읽어낼 수 있을지 여전히 다시 고민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짧은 생각에 그 유해사를 다루신 것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문화재로 보는 이순신 애민 정신은 애민에 대한 그 백성들의 호응 또는 후대인들의 호응으로 좀 그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민 정신 자체는 이미 다른 분들의 어떤 그 논문에서 다 이야기가 되었듯이 발표자께서 다루신 문화재의 생성, 회철, 복원 과정에 담긴 그 이순신의 애민 정신에 대한 후대인들의 호응 그것이 유적 공간의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 우리 이수영 선생님의 그 발표에 대한 그 토론 4가지 정도가 지금 토론 내용이 지금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로 보는 이순신의 애민 정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주제의 통해서 보면은 이 주제와 소설 내용이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유적에 대한 그 한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소설 내용상에서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인가 하는 이제 우려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이런 질문. 그다음에 이제 문화를 보는 이순신의 경우에 거기 이순신의 애민 정신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근거 이게 참 저도 좀 일본에서 조금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이수영 군을 한번 해주시죠. 네, 많이 부족한 글을 또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토론문까지 작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논제와 서술된 내용이 읽으실 때 또 이렇게 일치하지 않았다, 또 몇 가지의 의문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신 시대의 어떤 기념과 기억과 기록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담아진 것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앞에 발표자 3분이 발표하신 내용은 마음을 먹고 읽어야지 찾아낼 수 있는 애민정신이라면 제가 조사한 파트는 어디든 마음 먹고 달려가면 문화재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순신의 애민 사례를 추출해 본 것입니다. 1번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문화재로 보는 이순신 애민정신은 주제는 이제 주최 측에서 주셨고요. 저는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것, 지정문화재 안에서 이순신의 애민 사례를 추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글을 좀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순신 문화재가 지정되는 과정을 알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지정된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이순신 사후에 이순신의 선양과 현창된 내용을 좀 추적을 해봐야지 문화재에 지정된 어떤 그 과정까지를 담아낼 수 있겠다. 이게 먼저 가장 큰 욕심이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원고의 양을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전략적으로 서술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좀 원고의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조선시대 이순신 선양이나 현창은 부분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를 비롯해서 또 다양한 연구자들께서 한 곳에 대한 문화재가 지정된 뭐 변화나 전승의 내력에 대해서 단일적으로 조사한 논문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마음 먹고 전국에 있는 이순신 문화재를 한번 다 뒤져보자. 그래서 아산 현충사 박물관에 있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번 다 추적해보자.
하는 마음을 먹고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제목이 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 함이라는 것은 과연 민이 주도한 이순신의 전적지에 대한 기념 사업은 뭐가 있었고 관이 주도한 기념 사업 기업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를 좀 분리해 보고 싶어서 이제 함이라는 좀 큰 단어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의 모든 이순신에 관련 사적이나 뭐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 충무공 전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다 조사가 돼서 담아져 있어서 이것이 문화재로 아직 비지정 문화재거든요. 이 충무공 전서가 문화재로 좀 지정돼야 되지 않나라는 새로운 가치를 이번 논문을 쓰면서 좀 찾아냈고요. 이거는 또 애민하고 좀 별도지만 이 애민이 담겨져 있는 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충무공 전서를 다 참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록으로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조선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일제강점기가 들어가면서 해철돼 버린 이런 사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승이 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됐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계약이나 근대시기의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료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1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3쪽 아래서 두 번째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순신 유적과 신문의 역할이라고 소주제로 잡아서 별도의 논문을 쓴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신문은 계약에 처음 출연하여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이 시기 신문은 이순신을 수용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신문은 구성원들에게 주도적인 문화와 공통된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회화 기능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통합을 이루게 하기에 문화전수 기능이 있다. 그리고 신문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기능이 있어 특정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사회적 행동을 권하기도 한다. 그만큼 신문은 사회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아주 사회적인 영향이 크다.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신문을 통해서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신문학회에 관련된 글들에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충무공의 선양 내용을 충무공 전서를 통해서 알았다면 그 일제강점기는 신문을 통해서 이순신의 유족이 해철된 것들이 어떻게 복설이 되고 또 통영충정사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들이 남아져 있고 또 일제강점기에 파괴돼야 할 비목록에 어떤 비석들이 원래 있었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다른 고소도에 이치로 옮겨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자료지 114쪽부터 사진으로 115쪽 116쪽, 7쪽에 있는 사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 보수를 할 때, 문화재 지정을 할 때 가장 큰 원초적인 원형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함이라는 단어를 담아서 일제강점기 이순신 유적이 어떻게 복설이 됐는지를 한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침 또 잘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1871년에 해철된 47개 원설 구지 외에 이제 언급하셨는데 말이 나온 김에 내용이 틀린 게 있어요. 12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료집. 지금 이제 47개 소원 철폐령이 내렸어요. 근데 이제 27개는 소원에 제외하고 사후 중 20개를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13곳, 항해도 위쪽에 여기 13도는 지금 이제 우리 남한이고요. 항해도, 평안도 7곳은 지금 이제 북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추적을 할 수 없었습니다. 13곳이 해철된 곳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해철되지 않았던 이 사후가 어떻게 유지가 됐는가를 한번 추적을 해보고 싶었고 또 이곳이 문화재로 혹시 지정이 됐을까라는 게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서 오른쪽 제일 마지막 칸에 문화재 지정 여부를 한번 담아봤어요. 역시나 13곳이 전부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명단위의 기념물로 문화재가 지정이 된 반면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강원도 포충사 같은 경우는 사후가 회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군이 묘비만 남아 있어서 지금 유형문화재로 별도로 지정이 된 이런 좀 특이한 케이스도 보여서
저는 이 표 하나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도 한번 같이 조사를 해보자 싶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좀 담아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적문화재하고 관련문화재, 비석문화재하고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이순신 관련 유물문화재는 현충사 박물관에 이순신 박물관에 기념관에 전시가 돼 있어서 거기는 이제 제가 근접할 수 없는 내용이라 전적지에 있는 이순신 관련 문화재를 한번 조사해 보는데 가장 큰 것은 사당이 조사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기념비예요. 근데 뭐 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적지에 대해서 비도 세우고 더 나아가 사당도 세우는 경우고요. 목포 고화도나 뭐 이런 경우 관악묘 같은 경우는 충무공을 모시는 사고 조금 성격이 다르고 목포 고화도 같은 경우는 사당은 없어요. 대신 비석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비문을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비석과 또 이렇게 사우 중심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요. 모든 것들이 이충몽 전서 안에 있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도 이충몽 전서에 들어있고 또 각 현장에 가면 뭐 이렇게 기문이나 이런 것도 중수기에 남아있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가장 큰 것은 이충몽 전서의 가치를 한번 문화재적 가치를 이제 좀 제가 좀 담아봤다는 거. 두 번째는 통영 충렬사의 제향이 갖고 있는 유용적인 요소, 무용적인 요소가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좀 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토론자님께서도 언급을 해줬지만 유해사, 뭐 우리나라의 유해 불망비 굉장히 많아요. 뭐 골수령들의 치적을 담는 근데 사후 이름으로 유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또 이분의 경우에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이게 없었다면 아마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발표할 내용이 없었는데 다행히 유해사가 있어서 있고 이제 또 이렇게 비문에도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다면 좀 더 제가 오늘 매끄럽게 서술을 할 수 있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를 통해서 이순신의 정신을 추출하고 드러내가지고 내부 의미를 소개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우리 이종현 선생님은 전공인 문화재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상당히 잘 하셔서 강대한 자료를 갖다가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애민 정신을 통해서 어떻게 추출해내고 그 의미를 새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누구든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나중에 부분은 조금 더좀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대본의 발표와 또 네 번의 토론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블로그에서 발표자들이나 아니면 토론하신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이런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본인 조항하고 소속을 먼저 밝히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받다가 보면 무슨 전설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충무공 이순신 중요하다. 그런 거 말고 또 질문이 대답보다 길지 않도록 핵심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한번 들었습니다. 예,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발표자분들하고 토론자분들 발표
주신 사회에 보면 과거의 역사적으로 인원을 봐도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원을 쓰지 않고 이공 이런 데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사라는 걸 한계국을 추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위로 순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계급을 소령으로 추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의 경우에도 살아계실 때에는 제도로서 현재로 따지면 장군급에 해당이 되는 그런 직책을 갖고 계셨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특히 그 정조대왕 시절에 영의정까지 추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의정으로 추정을 되신 분을 장군이라고 호칭을 쓰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원을 보면 2020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의 분들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폄하해서 부르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발표하신 분들, 토로하신 분들께서는 이 호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올라가서 이제 첫 질문 나오신 그 내용이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을 호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호칭을 이제 붙일 건가 하는 내용인데요. 장군이라는 호칭과 그다음에 이제 추정되어진 그 호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부를 때는 충무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벼슬을 갖다가 호칭으로 하는 경우는 돌아가신 역사 인물에 대해서 잘 우리가 붙이는 경우는 저는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요새 장군과 제도를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경우에는 장군, 그 다음에 이제 수군의 경우는 이제 제도로 호칭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전문가 선생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자유롭게 한번 의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인데 청년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지금 이제 질문 중이니까요. 자꾸 기다리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해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할게요. 1분이면 됩니다. 질문 받아주세요. 다들 질문 알아가십니까? 아니 순서가 1분이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앞에 질문하실 때는 답변하고 그다음 말이에요. 예, 조금만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유전센터에 계신 자유롭게 합시다. 자유롭게. 답변 중이야. 틀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합시다. 자유롭게 하면서 질서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폐명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영의까지 정립되고 또 시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군이라는 그 문칭을 붙이는 것은 우리가 그 군대에 무관으로 쓰는 시호의 장군이거든요. 절충 장군. 그런데 이제 그 공을 쓰는 이제 뭐 옥상에 공을 쓰니까 가슴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수리신이나 수리군과 뭐 자연주의 그다음에 저런 이런 경우를 막 정리하면 막 뭐라거든요. 그럼 그건 무관이거든요. 이게 무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관을 붙이냐 무관을 붙이냐 이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순신은 어떻게 무관이다. 무관이다 보니까 무관의 시대 보이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군이라는 건 안 쓰냐? 아닙니다. 이순신 이순신 들어가셨을 때 조이장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군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자가 쓸 때 그 약속을 하고 쓰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질문 하실 선생님, 기회를 드릴게요.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전라도 정읍 출신이나 정읍인데 여기 이두경님이 그 문화재에 대한 정읍을 하고 있는데 제가 18달 중고등학교를 정읍에 다녔는데 약 2년만 한 번씩 4월 하순이 되면은 이순신장에 행사를 했어요.
그 중결사도 있는데 몇 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다 반가워요 이 두개님이. 그런데 중결사가 지금 서울시청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듣기로는 제가 잘 모르는데 많이 폐허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폐허됐다고. 이 공문에 붙여서 제가 공과적으로 제가 이수경님에게 부탁 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네. 많이 전에 비해서 폐허됐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많이 복원하고 문화재를 다시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전북에서 살 때는 18살까지 살았어요. 그게 내가 서울로 유학 와서 모르는데 몇 년 동안은 그때는 2년에 한 번씩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행사를 안 해서 모르니까 그런 것도 살려서 다시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 하고 충혈사도 많이 폐허됐다니까 복원하는 것으로 하오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공문에 붙여서 이번 단지에 이순신 장군 전북에 있는 충혈사라든가 그 행사를 다시 기획을 공개적으로 제의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답변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또 발표하는 한 테마가 정읍 유해사인데 또 마침 거기가 고향이셔서 고향분이 오셔서 이렇게 또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정읍의 유해사지를 구하기 위해서 정읍 향교군하고 접촉을 해서 자료를 또 받고 또 정읍시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읍 유해사의 영역이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문화재 설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청 누리집에 들어가서 정읍 유해사를 검색을 하셔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아무도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정읍에 있는 시청 옆에 있는 충렬사와 유해사의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소수를 해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렬사에서 지내고 있는 재앙이 2년 만에 한 번씩 있고 폐허가 됐다는 건 아니고 거기도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많은 답사객들이 거기에 가서 이순신의 어떤 추모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모두 다 시에 또 이제 이렇게 큰 공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좀 취하를 해야 됩니다. 자료집 127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아래 문단을 보면요. 1681년에 정읍 유해사가 이순신 단독 배양으로 정읍 유해사가 창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년 후에 유해사가 다시 이동을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1786년에 유해사의 사익을 내려달라는 중간 단계로 황문석님이 사익 상원을 올립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말하기를 유해사의 사체가 충렬사와 같지 않아서 가벼이 논할 수 없으니 그대로 두라. 그리고 충무공 전서가 나온 1795년에도 여기에 지금 사익을 받았다면 정읍 땡땡사라고 했을 건데 그대로 정읍 유해사에 내려라 라고 말씀한 걸로 보아서 유해사는 끝까지 사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익 상원을 올렸으나 그리고 나서 1824년부터 두 분이 추대가 됩니다. 1824년, 1854년에 추대가 되면서 이때 사후명이 유해사에서 충렬사로 바뀝니다. 뭐 이런 경우는 해남 충무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뀌다가 1868년에 이 충렬사가 회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4년에 전라북도 유림들이 그 폐허된 곳에 단을 만들고 유업이를 세웁니다. 그게 이제 충렬사 유업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130쪽을 한번 보십시오. 130쪽을 보면은 지금 가운데에 있는 것이 충렬사 유호비가 세워진 비와 비각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것은 1877년에 충렬사 유호비가 초본에 참여한 유사들의 명단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엄연히 충렬사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 시기까지는 유해사가 충렬사로 변천이 돼서 이거를 그대로 명칭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났는데 다시 앞장으로 갈게요. 이 129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1963년에
유해사에서 6km 떨어진 곳에 충렬사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한국전쟁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제 중단이 되다가 1923년에 낙성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사람들의 학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충렬사를 만듭니다. 다른 자리에 충렬사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충렬사 유호비가 남아있고 한쪽에서는 충렬사 사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충렬사는 엄연히 연역으로 보면 창군 연대는 1963년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전국에 유해사와 충렬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화재 보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문화재 지정이 돼요. 언제 지정이 되냐?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974년에 사진에서 본 중간에 있는 비, 오른쪽에 그린 9번의 비가 문화재 전부 기념물로 문화재가 됩니다. 사당이 지정이 된 게 아니라 비가 기념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사당, 제이실 이런 것들이 공간 건물들이 복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재를 지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미 충렬사 명칭을 쓰고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유해사를 다시 가지고 와서 유해사란 명칭을 74년부터 담고 있다는 것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연역 정리가 문화재 안내판에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조금 시청 누리집에도 이게 영역별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렬사와 유해사의 관계를 좀 정확히 수술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끝나고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재 좀 재정해서 하고 예, 시간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 이수진 장군을 다시 더럽혀서 우리가 예,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정신적 역사적 문화 역사를 유산으로 남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계십니까? 경북이 우리 고향입니다. 예. 혹시 추가로 한 분 정도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의견을 한번 주시죠. 네,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